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제 그 북위 때 화장한 사람의 모습인데, 사실은 북위 시대나 북제 북주 시대의 그 그림은 극히 드물게 남아 있거든요. 오히려 그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고구려 벽화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북위가 이제 수도로 삼았던 평성이 있던 지금의 중국 산서성 대동에 가면, 그리고 이제 태원 뭐 이런 데 가면 당시에 장사 지낼 때 관을 만들거나 그러면서 관 위에 그렸던 그림이 남아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제가 몇 차례 가서 상세히 살펴봤는데, 뭐 그림의 사람의 얼굴은 아주 작게 손가락 크기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왼쪽 위에 것은 이제 나무 위에 그린 건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홍이 있죠, 그죠? 얼굴에 볼에 홍이 탁 찍혀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대와 500년대 초반까지 이 북위가 이제 그 전성기를 보내고 있던 그 시기에 홍이 유행했던 증거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것은 그 회벽에 그린 그림인데, 이제 무덤 안에서 수습된 거죠. 그 위쪽에 그 검은 두건을 쓴 듯이 그려져 있는 사람의 볼에도 홍이 찍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치마 저고리 차림의 여인의 이마에도 홍이 찍혀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남북조 시대의 그 북이나 남조, 송제, 양진 같은 나라에서는 홍을 얼굴에 장식한 것이 상당히 유행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거의 동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보다 좀 빠른 시기의 작품인 고구려 수산리 벽화본에도 이런 그림이 보인 거로 봐서 당시 동아시아의 그 화장법으로 홍이 상당히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수산리 벽화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얼굴을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이 귀부인 뒤를 따라가는 조금은 신분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거의 그 귀부인급에 해당되는 인물의 얼굴에 이마와 볼에 홍이 찍혀져 있고요. 그리고 제일 뒤에 따라 붙고 있는 두 시녀, 당시에 이 사람들의 신분은 복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이 거의 안 된 옷을 입고 있으면 신분이 떨어지는 거고요. 염색이 잘 돼 있는 옷을 입고 있으면 신분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떨어질수록 염색 옷을 입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의 인물들은 이제 시녀들인데, 역시 시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와 볼에 연지를 찍고 있고요. 입술 연지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 남조양의, 중국 남조양의 간 문제로 이제 즉위했다가 비운의 죽음을 당한 소강이라는 사람이 시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 사람이 쓴 시는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희증 여인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여인, 아름다운 여자, 고운 여자 이런 뜻인데, 고운 달기와 아름다운 모장, 중국의 역대의 미녀 중에 하나입니다. 달기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고운 달기와 아름다운 모장, 하나같이 아름답게 화장했네. 그 시대에 화장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달기 시대에 하여튼 화장을 했다고 상정을 하고, 이들처럼 머리에 비녀 꽂고 이들과는 달리 이마에 황분 화장을 했네. 이 황분, 그러니까 자분이나 백분이 아니라 황분 화장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황색의 분으로 이마에 점을 찍거나 꽃을 그리거나 그런 것이 이 당시에 유행하기 시작해서, 당나라 때 가면 이마에 꽃을 그리는 방식이 수십 가지로 확대가 되거든요. 이제 이 고구려의 경우를 보면 꽃을 그린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이마 가운데 부처님의 백호처럼 그렇게 탁 그 점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고구려 여인들, 고구려 전성기의 고구려 여인들의 화장도 당대 동북아시아의 화장 문화를 주도했다라는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다른 기록에 보면 장택이라는 기록인데요. 사실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좀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진시황 궁중에서는 모두 홍장을 하고 비치 눈썹을 그렸는데 이게 비치색 눈썹인지 비치 눈썹이라는 디자인이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비치 눈썹을 그렸는데 한나라의 궁중에서도 이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문제의 궁정에서는 홍장을 한 것을 복숭아꽃 얼굴이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 제가 계속 보여준 수산이 벽화분이 있고 아래쪽에 보면 천황지신청의 귀부임의 모습이 있어요. 역시 볼련지를 아주 여기는 좀 크게 했어요. 시기적으로는 천황지신청이나 수산이 벽화분이 비슷하고요. 역시 비슷한 시기에 송중리 벽화분이 발굴된 적이 있는데 이게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이 송중리 벽화분의 이 인물은 마부입니다. 마부. 뭐 본 사람들이 다들 무조건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제 일단 해석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람의 역할은 마부예요. 이 사람이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줄 끝에 말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여성도 마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여성이고 남자가 마부를 했다. 그럼 이 사람은 남성입니다.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인물의 경우는 같은 시기인데 홍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만 붉게 칠했어요. 근데 남성이 입술을 붉게 칠하는 건 남북조 시대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근데 남성이 볼에 붉은 홍을 찍거나 이마에 붉은 홍을 찍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얼굴에 백분을 바른 건 이 얼굴에서도 뚜렷이 보이고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복숭아꽃 얼굴이라고 할 만하게 그렇게 화장을 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남성의 화장에 대해서도 잠깐 보겠지만 남녀 화장의 경우에 볼연지나 이마에 연지 찍는 부분은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외에 이제 그 당시의 화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화면에 깨끗하지 않은 화면에 하나는 붉은 얼굴이고 하나는 하얀 얼굴에 연지를 했고요. 하나는 하얀 얼굴에 입술 연지만 했습니다. 입술 연지만 한 인물은 무용청 벽화에 보이는 어린 시녀고요. 볼연지를 다 한 인물은 장천 1호분이라는 무덤에 보이는 연주자입니다. 오현금을 연주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붉은 얼굴을 한 사람은 오현금 연주에 맞춰서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당시에 무용을 할 경우는 중국 측의 기록에서도 보이는데 무용을 할 경우에는 특수한 분장과 복장을 했던 것이 일반적으로 용인됐던 것으로 보이고 일본과 중국의 기록에 보면 고구려 악공이 이 화장을 하고 나온 얼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장 중에서도 붉은 화장도 있었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춤추는 이 여인이 그 반주에 맞춰서 오현금 반주에 맞춰 춤추는 이 여인이 얼굴이 붉은 사람이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거든요. 혹시 뭐 서역의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묵호자처럼 서역인 스님 같은 경우는 붉은 얼굴로 해도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춤추는 사람을 붉은 얼굴로 한 경우는 아무래도 이건 화장의 효과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한나라 때의 그 기록에 보면 빨갛게 물들이면 정분이라고 했고 뺨을 화장할 때 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가사협의 재민요설에 보면 자분이라는 게 등장해요. 자색으로 물들인 분이라는 게 등장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이제 가사협은 530년대에 그 책을 썼는데 이 역시 그 무용하는 이 사람의 얼굴도 화장의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잠깐 보여줬던 것인데요. 쌍용청 벽화의 시녀들과 수산리 벽화분의 귀부인입니다. 백제 문영왕이 520년대에 사망해서 이제 문영왕릉이 발굴됐죠. 그래서 문영왕릉의 발굴을 통해서 확인된 것 중에 하나는 당시 남조 양나라의 문물이 전혀 시차가 없이 백제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왜냐하면 당시 양나라 때 유행하던 벽돌 무덤이 디자인까지 거의 동일하게 연꽃 무늬 벽돌 무덤이 문용왕 축조에 사용됐거든요. 그리고 그 기록에도 보면 양나라의 기와와 벽돌을 만드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중국에서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우리의 문물이 일본으로 들어갈 때 보통 한 세대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백제 문용왕릉의 사례를 보면 당시 한중 한일 간 교류가 시차 없이 이루어진 부분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중국 쪽 자료와 고구려 벽화를 비교하면 뭐 사실상 시차를 특별히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같은 시기에 유행하는 것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온달전 이야기하면서 온달의 활동 시기는 6세기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평원왕의 제위 시기가 6세기 후반 559년부터 590년 사이니까 온달전의 이 향기와 솜같이 부드러운 피부 이야기가 나왔는데 533년부터 540년대 사이에 지었다고 하는 가사엽의 제민요술 제5권에 보면 잇꽃을 이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분의 제조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향분은 정향을 분상자 속에 넣어서 만든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섞어서 만들기도 하는데 이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잇꽃으로 만든 분상자 속에 그냥 넣어두면 그 향이 배어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지, 얼굴 면자에다가 기름지자, 얼굴에 바르는 향유 이야기를 보면 소의 골수에 정향과 곽향을 담근 다음에 면포로 여과하여 항아리나 칠기에 넣어서 응고시킨다. 약간 부드러운 주사를 다한 다음 청유로 감싸주면 입술 연지가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얼굴에 바르는 향유를 만드는 방법에 더하여서 이것을 입술 연지로 만드는 방법까지 이제 여기 제시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장을 담글 때 간장, 고추장, 된장을 어떤 식으로 걸러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례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면지를 만들고 다시 또 입술 연지를 만드는 방법이 제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손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밤에 고운 등교를 끓인 물로 손이나 얼굴을 깨끗이 씻고 문질러 말린 다음에 이 약을 바르면 이제 손약을 만드는 방법은 앞에 나와요. 위에 면지 만드는 것하고 방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바르면 부드럽고 매끈매끈해진다. 이게 이제 제가 성장할 때도 겨울에 손발이 많이 텄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손에 발랐고 또 지금의 중국 동북지방의 만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음루족 같은 사람들은 겨울이 춥고 기니까 이 피부가 터져요. 이렇게 갈라져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돼지 기름을 따로 이렇게 모아뒀다가 발랐다 그래요. 그러면 트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향분, 면지, 손약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법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 놓는 사례를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평강공주의 경우도 성장하면서 궁중에서 성장하니까 곱게 크긴 컸겠지만 실제로 이제 많은 귀중한 화장품이나 보조 화장품을 쓸 기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당신의 냄새를 맡으니 향기로움이 보통과 다르고 했을 때 여기 이제 향분을 썼는지 또 향이 나는 분이잖아요. 향이 나는 분을 썼는지 아니면 향이 나는 이런 것을 발랐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손약 같은 경우도 이 손에 바르는 크림 같은 건데 그런 것들도 바르면 겨울에 트지 않으니까 늘
부드럽기가 솜과 같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서 이제 이 고구려의 화장의 사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유행한 중국의 화장의 사례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중국의 당나라 때의 여인들을 이렇게 빚어서 남겨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화장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홍을 바른 게 실제로 볼을 전체에 걸쳐서 발란 거예요. 그러니까 북위 때만 해도, 남북조 시대 때만 해도 볼 전체를 바르는 일은 없었는데, 당나라 때 가면, 특히 성당시기에 가면 얼굴을 전체를, 볼을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알 수 있죠. 화장이 과해졌다, 너무 진해지고 과해졌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면이 있는 겁니까? 성당 시기에 그 귀족들의 그 사치와 부유함 정도가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옷의 무늬를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 성당 시기에 그 당나라가 누린 부유함이라는 것이 화장 문화에도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다 넣지 않고 당대 고구려의 헤어스타일을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되게 그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이제 고리튼 머리, 머리 위에 고리처럼 이렇게 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가채라고 해서 가발을 씁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미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수출했다, 당나라에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 가난한 집에서는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상류층에서 그걸 가채로 쓰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장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그 가발을 외국에 수출하는, 그리고 또 가발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수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의 머리카락도 수출품이나 상류층의 기호사치품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거 알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이 고리튼 머리 같은 경우는 되게 가채를 쓴 거죠. 고리튼 머리는 안악 3호분에서만 거의 보이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것도 안악 3호분인데, 그 외에 이제 이 순수한 그 고구려인의 모습으로 그려진 벽화에서는 가채를 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고리튼 머리가 없어졌고요. 머리도 그냥 결혼한 사람은 올려서 묶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내려서 따은 상태로 그냥 묶는 그런 정도고, 헤어스타일에서 아주 다양한 변화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국과의 차이점이죠. 중국의 경우는 뭐 헤어스타일도 수십 가지로 분류가 되고, 당나라 때는 뭐 이 수십 년마다 이 유행이 바뀌면서 앞에서 봤던 백낙천의 그 시에서 보듯이 요즘에 유행한 화장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고구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제 이 당나라 여인의 그 분대 과정을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백제 사람들은 여인들이 분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분대를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그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얼굴에 백분을 바릅니다. 근데 얼굴만 바르는 게 아니에요. 목에도 바르고 몸이 드러난 부분은 되게 발라요. 그래서 여름에는 팔뚝과 등과 가슴 일부에도 발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때도 골품에 대한 규정을 보면 반비라고 해서 반소매 옷을 신분이 낮으면 입지 못하게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여름에 덥고 습하면 살결이 드러나는 부분은 다 백분으로 발랐습니다. 이건 남녀가 똑같아요. 당나라의 남자들도 백분을 바르는 사례들이 일반적이었고, 그 이전에 남북조 시대뿐만 아니라 더 시대가 올라가서 삼국 위진 시대에도 백분을 그 어깨 위 이상으로 바르는 사례가 대단히 많아서 사람들이 저 백분 거산이 하면서 흉을 본, 백분 선빈이 뭐 이런 흉을 본 일도 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백분을 바른 다음에 두 볼에 붉은 연지를 제법 크고 둥글게 바른다 라고 돼 있는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제법 크고 둥글게 바른 정도가 아니죠. 얼굴이 붉게 하얘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것이 눈썹을 그리는 겁니다. 이 눈썹의 이 디자인도 수시로 바뀌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짧고 굵게 그리는 것이 유행했던 때가 있고요. 같은 당나라에서도 한대식으로 가늘고 길게 그리는 것이 유행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당시의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촌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유명한 그 화려한 장안의 거리에서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기도 했던 겁니다. 그걸 백낙천이 시로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마 한가운데 꽃무늬를 넣는데 이 꽃무늬가 아주 대단히 종류가 많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확인을 했는데 붉게만 하지 않고 녹색도 쓰고요. 이 화면의 여인은 볼에도 녹색으로 꽃을 그려 넣는데 녹색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을 써요. 그래서 당시의 유행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도 계속 바뀌는데 당나라 때는 가채가 매우 유행해서 가발을 쓰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입술 양 끝에 붉게 매력점을 찍는다. 이거는 색깔을 달리해서 더 진하게 하거나 다른 색깔을 쓰는데 이 여인의 경우는 녹색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눈꼬리 끝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연지로 초승달 모양의 무늬를 넣는다. 여기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어떤 토기에 보면 그 눈썹 끝, 눈 끝에 눈썹 위아래 그 사이 틈에다가 초승달 모양으로 실제 그려 놓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술을 보통보다 더 도톰하게 그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도 보이면 여러분 잘 보이죠? 입술이 유독 빨갛잖아요. 입술을 유독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분대라고 했을 때 특히 눈썹 화장하고 입술 연지 찍는 거는 매우 중요시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늘 다 볼연지를 그렇게 붉게 크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당 영태공주의 무덤에서 확인되는 그런 벽화인데 여기에 보면 초당 시기에 성당으로 가기 전에 초당 시기에서 중당 시기로 넘어가는 그 즈음에 7세기 전반에서 중엽까지 사이 그 시기에는 그렇게 화장이 화려하거나 진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귀비에 대한 기록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늘 가발 위에 머리 장식을 꽂았고 황색 치마 입기를 즐겼다. 그래서 당시에 중국의 치마들은 보면 허리 위에 가슴 바로 아래까지 올려 입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하체가 길고 날씬하게 보이도록 입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고구려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인들 중에서도 왼쪽 끝에 있는 여인은 치마가 위로 상당히 치켜 올려져 있죠. 이제 이런 형태의 치마는 수나라 때도 보이고요. 당나라 때도 보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인도 홍을 과대하게 칠하고 치마를 거의 가슴을 덮을 정도로 올려서 이게 뭐 멜빵 옷은 아닙니다. 이건 치마입니다. 치마인데 굉장히 강하게 이 하체의 그 길고 날씬한 모습을 강조하려는 의지가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어스타일의 경우에 되게 여기에 오른쪽에 보이는 저런 식의 그 머리 모양은 되게 가채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당시에 그 붉게 화장한 두 볼에 여름이면 땀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산보의 시에 보면 두 볼엔 빨간 땀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네 이런 얘기도 있고 양귀비가 손수건으로 볼을 한번 닦으면 수건이 붉게 바뀌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눈썹의 모양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이제 백낙천의 상냥백발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뾰족한 신발에 비단으로 걸치고 푸른 목으로 그린 눈썹 가늘고도 길구나. 왼쪽에 있는 여인은 가늘고 긴 눈썹입니다. 궁궐박 사람이 보면 필시 비웃을 거야. 지난날 천보 말년 때 화장법 아니야.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이 백낙천은 820년대에 주로 이런 시를 썼는데 천보면
700년대 후반이거든요. 약 40년 전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시를 쓴 것이 궁중에서 이 비빈들을 돌보고 받드느라고 생활에 바빴던 여인들이 여전히 그 50년 전 자기가 처음에 궁중에 궁녀로 들어왔을 때 유행하던 그 눈썹 그리는 법을 그대로 유지해서 새로 진하게 두툼하게 그린 눈썹이 유행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여전히 가늘고 길게 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의 화장은 계속 바뀌고 있어서 이 눈썹 화장의 모습을 보고도 물론 백낙천의 상향백발인 같은 시가 있긴 있지만 눈썹 화장의 변화를 보고도 대개 이 토기들이 이런 그 당삼처럼 만든 토기나 이런 것들이 언제 만들어졌을까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당 시기 때 건지 성당 시기 때 건지 만당 시기 때 건지 눈썹을 어떻게 그렸는가 가지고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가채를 한 오른쪽의 인물은 애완동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저건 뭐 그 원앙이나 뭐 그런 종류의, 원앙은 아닌 것 같고 무슨 새인데 앵무새 같은 종류네요. 그런 것을 이제 키우는 모습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 반려동물을 또 집에 데리고 있는 것이 유행해서 이 화면의 왼쪽에 있는 그 이 여인은, 이 귀부인은 강아지를 데리고 있죠. 강아지를 품에 탁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강아지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렇게 고운 비단 옷에 푹 감싸여 가지고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고 언제 그 죽음의 칼날이 들어올지 모르게 거리를 배회하는 강아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거는 주로 이마에 그리는 꽃의 모습입니다. 지금 뭐 녹색으로 그린 꽃은 제가 못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기 보면 이마에, 그죠? 이마에 꽃을 그려서 일종의 이제 강조점이, 얼굴 화장에서 강조점을 두 군데로 만든 거죠. 입술과 이마 한가운데. 그래서 당나라 때 이런 화장법이나 유행한 것들이 통일신라에도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통일신라 후기에 그 경주의 용광동 고분에서 이런 명기들이 발견됐어요. 무덤 속에 넣는 작은 토제 인형인데, 뭐 발견 당시에 이제 어떤 거는 색이 다 날아갔고 어떤 거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색이 일부 남아 있었어요. 아마도 원래는 얼굴 화장이 된 상태도 그대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화장법을 확인하지 못할 뿐이지, 뭐 진시황 병마형의 경우도 지금 발굴되는 것은 얼굴의 색깔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용광동 고분의 이 여인들도 본래는 얼굴이 화장된 상태였을 텐데 그걸 보면 당나라의 화장법을 얼마나 받아들였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확인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잠깐 고구려 남자의 화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화장 하니까 낯설겠지만 사실은 그 주자성리학이 주도하는 조선시대의 중기까지도 이 한국의 선비들은 귀걸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왕조에서 계속 귀걸이 좀 하지 마라, 귀걸이 좀 하지 마라 라는 게 조선왕조실록의 중기까지도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굉장히 오래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남녀의 그 극단적인 차별이라는 것이 지금 뭐 그것이 이제 그것이 거부되는 상황에 들어갔지만 조선 중기 이후에는 자리를 잡거든요. 그럼 조선 중기 이전은 어떠느냐?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남녀 차별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때나 중국의 그 송대 이전, 위진남북조나 당나라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화장은 남녀가 공용으로 했어요. 근데 화장법이 다르죠. 그 다음에 뭐 귀걸이를 비롯한 장식도 비슷했고요. 여기에 보면 그 남조 송대의 유명록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기담을 주로 실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사가 길어서 제가 다 넣지를 못했어요. 어떤 백분파리 아가씨한테 반해서 이 어떤 도령이 맨날 그 백분파리 아가씨 그 상점에 가서 백분을 사왔어요. 그게 집에 한 100개가 쌓였어요. 그러다가 그 아가씨가 너무나 이상해서 당신은 왜 백분을 이렇게 자주 사느냐 그랬더니까 사실은 당신 얼굴 보려고 이렇게 산다 라고 해서 이제 서로 몰래 만나기로 했다가 이 남자가 너무 그 사실에 감격해서 그냥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여인이 백분파리 아가씨가 그 남자의 시신을 붙잡고 나를 왜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었냐고 통곡을 하니까 뭐 하여튼 이야기인데 통곡을 하니까 남자가 깨어났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백분이 남자들도 자주 사는 화장품이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삼국지의 이제 조식에 대한 기록에 보면 뭐 이렇게 쭉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메인은 이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당시의 날씨가 아주 무더워서 조식이 시종을 불러 물을 가져오게 하고는 씻고 분을 발랐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삼국지의 하안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람은 나르시스트였던 것 같아요. 자희,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뭐 자기 스스로 뻐기는 하안은 그런 성격이어서 자희하는 성격이라 몸을 움직일 때면 손에서 분백이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자기 모습을 살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별명이 분백선비라는 별명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비가 한때는 이 하안이 너무 백분을 많이 발라서 저렇게 하얀 게 아닌가라고 해서 강제로 뜨거운 국수를 먹게 했더니까 얼굴을 닦는데 얼굴이 더욱더 창백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안시가훈이라는 책에는 남조 양나라 때의 풍속을 이렇게 써요. 향내를 옷에 쐬고 수염을 말끔히 민 다음 분 바르고 연지를 찍지 않은 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뭐 고량자재라는 말을 쓰는데 고량자재라는 건 잘 사는 집의 자재, 고량이라는 게 음식이거든요. 잘 사는 집의 자재들은 향내가 낮고 또 분내가 낮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연지를 찍었다. 그러니까 이 화면에 제가 357년의 안악삼호분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 연지 찍는 관습이 남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연지를 찍은 것처럼 화가가 그렸다라고 보기보다는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백분까지 아주 하얗게 말끔하게 발랐겠지만 연지를 하는 것은 늘 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안악삼호분에 행렬도에 등장하는 주인공 둘레의 이제 이 신하와 시종들을 보여주는데 다 입술이 붉죠. 또 이건 덕흥리 벽화분이라고 408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유주자사 진의 무덤인데 여기 이제 13군 태수가 등장합니다. 왼쪽 위에 13군 태수 중에 일부를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데 역시 입술이 빨갛고요. 그 다음에 마사히라고 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뒤돌아보면서 관역을 맞추는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말 달리면서 이렇게 활을 뒤돌아 쏘면서 관역을 맞춘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점수를 지금 기록을 하고 헤아리고 뭐 이러는 등위를 매기기 위해서. 근데 저 인물들도 입술이 붉어요. 그래서 입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화장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화면의 왼쪽에 있는 인물도 여전히 입술이 붉은데 덕흥리 벽화분에 등장하고요. 오른쪽에는 수산리 벽화분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역시 입술을 붉게 따로 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중리 벽화분의 마하부를 잠깐 소개했었죠. 남잔지 여잔지 불확실하지만 홍을 안 바른 거로 봐서는 남자 같은데 이런 사례들을 딴 데서 찾을 수 없느냐? 역시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 화면에 거는
다 동암리 벽화분이라는 데서 조각조각 손가락 한 마디 크기나 손바닥 반 정도 크기로 조각조각 남아있는 남자들의 그림이에요. 역시 입술은 다 붉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것이냐라고 뭐 해석한다면 또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시 입술 연지를 하는 것이 위진 남북조 시기에 중국에서도 그렇고 거의 같은 시기에 고구려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냐. 다만 백제와 신라의 경우는 벽화의 형태로 남아있지 않고 기록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유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 고구려는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 이건 쌍용총 벽화예요. 쌍용총의 주인공이 이제 왼쪽에 있어요. 쌍용총의 주인공은 이제 부인하고 나란히 있는데 5세기 말 당시의 벽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얼굴을 자분으로 칠했을 수도 있어요. 죽은 사람이라서 붉게 않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57년 안악 3호분의 경우는 얼굴이 하얗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얼굴이 발그스름해요. 자분이나 이런 것들을 썼으면 얼굴이 저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붉은, 아주 강하게 붉은 연지를 썼고요. 그리고 오른쪽 건 모사도지만 같은 쌍용층의 널길, 무덤으로 들어간 좌우 벽에 그려져 있는 고구려의 남자들인데 역시 입술은 붉게, 특히 그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뭐 집사의 역할을 하는 인물인데 보면 뭐 따로 일부러 연지를 칠했다는 것을, 화가가 연지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저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안 됐지만 남자의 화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눈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삼실청 벽화의 인물의 눈썹,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개마청 벽화 모사다에 보는 시종의 눈썹과 입술, 이걸 보면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중상류층 남자들의 경우는 화장을 했다. 최소한 백분을 바르고 입술 연지를 하는 것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크게 유행했던 위진 남북조 시기 중국의 유행과 공통되는 유행이 고구려에 존재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삼실청의 다른 신선들의 모습이나 여기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역시 입술이 붉게 칠해져 있어요. 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신장 모습의 이 사람은 이제 이 눈썹이 짧고 굵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눈썹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수문장의 그 호기, 즉 사악한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뜬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눈썹을 저렇게 표현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남자들에게 기초적인 화장에 해당되는 것이 눈썹을 그리고 입술 연지를 바르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화면에 보면 이게 이제 이 고구려 남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자들과 달리 남자들은 모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신분, 그 다음에 직업, 지위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주 지위가 높은 한가운데 제일 위에 있는 안악 3호분 주인공처럼 나간을 쓴 사람도 있고 중간에서 아래쪽 쭉 내려왔을 때 페랭이 종류의 붉은 모자를 쓴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머리 모양으로 못을 내는 사례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고구려 벽화에도 보면 이 상투의 모습이 이제 다양하게 보여요. 상투 트는 방식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상투 튼 남자들 외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 서역인으로 보인 사람들은 직업이 좀 고구려에서는 고급스럽지 못해서 머리를 그냥 내려뜨리고 그냥 산발한 상태로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가운데 아래 거를 보면 뭐 여러분 보통 이런 걸 애교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상세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는 이 애교머리를 한 사람이 여자일 거다
이렇게 짐작을 했는데 이제 상세히 들여다본 어떤 분이 이거 봤더니 남잔데요, 수염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뭐 수염처럼 표현된, 턱수염처럼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카락은 귀 앞으로 쭉 길게 쫙 빼서 멋을 부렸어요. 그래서 중국 측의 기록에 실제 애교머리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도 이 관이나 절품 같은 이렇게 모자를 쓰지 않았을 때 나름대로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면서 멋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면 왼편에 보이는 저 인물은 이제 무용총에 등장하는 스님이에요. 이 스님은 얼굴, 가슴, 팔까지 다 붉어요. 이 경우는 화장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신라의 그 초기 불교가 전래되던 기록에 나오는 묵호자와 같은 그런 서역 출신의 스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묵호자라는 이름 자체가 거물묵자에다가 오랑캐 호자에다가 스승 자자이기 때문에 뜻을 그대로 말하면 얼굴이 거무튀튀한 서역 출신의 스님이란 뜻이거든. 묵호자라는 것이 마치 이름처럼 돼 있지만 실제 이제 고대 기록에 나오는 이름들은 진짜 이름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주몽이 이름이 아닌 것처럼, 주몽은 명궁이란 뜻이잖아요, 부여말로. 그런 것처럼 이 묵호자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름으로 굳어졌지만 처음에 묵호자라고 기록될 때는 이름으로 기록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글자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신라로 소지 마립간 때에 이제 불교를 전하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남쪽 멀리 알지 못한 저 산골짜기의 작은 나라 신라로 간 그 사람은 실제로는 고구려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은 처음에는 제가 옛날에 소설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쓴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이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어딘가에서 출발한 서역 계통의 오랑캐 호자는 서역에 대해서 명칭을 호자로 쓴 거예요. 흉노족도 호로 불렀고 서역의 사람들도 다 호로 불러서 이 호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중앙아시아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호박이라든가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호자가 들어간 거 그런 것들은 대개 이제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온 거예요. 이곳에서는 그런 이름이 안 붙었지만 호자가 붙으면 거의 다 중앙아시아 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의 어느 곳에선가 불교를 동방 끝에까지 전하겠다라는 일념으로 동쪽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중간에 많은 사람이 죽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몇 사람은 목숨을 건지고 간신히 고구려의 국내성에 오고 국내성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뭐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환영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소수림왕 때 보면 환영을 하거든요. 환영을 받고 거기서 절을 세워서 불교를 전하다가 아직도 불교를 믿지 않는 나라가 저 남쪽에 있다니까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남쪽 사람들이 보니까 피부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고구려 사람에게도 피부가 이상한 거고 그래서 그 특징이 저 벽화에 그대로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제가 아까 잠깐 여성들의 경우에 보여드렸던 용광동 고분출토 도형들을 제가 여기 보여드립니다. 이게 보면 어떤 도형들은 뭐 색깔이 전혀 안 남아 있지만 아주 큰 도형 몇 개는 색이 잘 남아 있죠. 여러분 보기에 색이 비교적 잘 남아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제 얼굴은 다 지워졌어요. 얼굴은 다 지워졌는데 저 왼편 끝에 여인의 헤어스타일을 보면 그죠? 머리 모양을 보면 당시 당나라에서 유행하던 머리 모양을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당의 유행이 통일신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거의 확실히 보여줍니다. 복식에서도 부분적으로 영향이 보이고요. 그래서
당대의 성당 시기에 유행했던 그런 화장법이 신라에 들어왔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물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또 신라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 옆에 두 사람의 남자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통일 신라 이전에 진덕여왕 때부터 김진추와 당태종의 약속에 의해서 당나라의 문물 일반을 다 통일신라, 참 삼국시대의 신라부터 통일신라 때까지 계속 다 받아들여 쓰기로 했었기 때문에 중국의 사신으로 가면서 계속 중국의 문물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화장법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지 않겠느냐. 다만 우리가 이 고구려 벽화처럼 벽화의 사례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해서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그 동아시아가 공유하던 당시의 그 유행, 문화적 흐름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그대로 들어왔다고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치원 같은 인물들도 신라 말기 진성여왕 때 신라의 개혁을 시도했던 최치원 같은 인물들도 당시 중국에서 진행되던 여러 가지 그 장안의 그 분위기 같은 데는 대단히 익숙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화려함과 사치함으로 이제 흘렀기 때문에 800년대 중반에 840년경에 신라의 흥덕왕이 나라의 사치 풍조가 너무 심하고 위아래가 구분되지 않으니 이제 골품제를 법흥왕 때 정비됐던 골품제를 제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교서를 내립니다. 그 교서에 보면 유행을 금지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등급별로 이런 유행은 왕족에게만 허용되고 이런 유행은 진골까지만 허용되고 사두품, 오두품 절대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서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물품의 증거가 정창원에도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우 화려하게 상감된 참빛 같은 게 있어요. 빛인데 너무 화려한 무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화려한 무늬의 그 빛이 신라에서 일본으로까지 수출될 정도면 신라의 진골 귀족들이 누렸던 사치 정도, 그리고 뭐 화장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헤어스타일부터 우리가 흔히 코스메틱으로 불리는 여러 가지 기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당시 하대 신라에서 청동거울이 매우 널리, 드디어 이제 청동거울이 사두품 정도로까지 내려가서 유행할 정도로 많이 보급됐던 사실은 역으로 뭘 말해줍니까? 역으로 거울이 그 정도로 보급될 정도면 화장하는 것도 상당히 널리 대중적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후에 이제 고려에 들어가면 일반 민들도 청동거울을 썼다라는 기록으로 그 당시 그 시세의 흐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